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복제에 대한 얘기, 복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용어들과 특징들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리고 이 효소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또 그림들도 보아가면서 이런 그림에서 저 모습은 제가 하는 거구나. 저걸 제가 하네. 이렇게 아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가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복제하는 순서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요소들, 또 효소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름들과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네요. 복제 원점. 복제 원점은 복제가 시작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복제가 이제 될 때 두 가닥이 전부 다 주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형은 부모 가닥인데 주형은 틀이죠. 그래서 복제가 되는 틀이 된다. 그때 부모 가닥에다 표현했습니다. 두 가닥이 부모 가닥이 떨어졌고요. 복제 원점 중심으로부터 복제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복제가 된 가닥을 딸 가닥이라고 합니다. 딸. 아들과 딸에서 그 딸입니다. 도터 가닥이고요. 그럼 그 도터 가닥이 양쪽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둘 다 주형을 썼죠. 그리고 이제 복제가 진행이 되면 점점점 버블이 커져 나가는 모습 보이죠. 최종적으로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DNA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보존적 복제가 이러한 모습이죠. 반보존적 복제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DNA 복제의 과정과 효소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가 특징들을 아시는 거예요. 방금 이 복제 원점 지역에서 두 가닥의 DNA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떨어뜨리는 것을 이 효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그 그림을 누가 했어요? 자, 그러면 헬리카즈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닥의 DNA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헬리케이즈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지퍼 있죠? 우리 옷에 있는 지퍼. 지퍼 내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하거든요. 그 지퍼에 해당하는 게 헬리카즈예요. 그 지퍼를 이렇게 내리면 지퍼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헬리케이즈가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헬리케이즈가 양쪽에 좀 다 있는데 얘를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요. 이렇게 지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현재 헬리케이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딸가닥을 이제 가운데 만들어야 되죠. 그 딸가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DNA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DNA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RNA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좀 약간 특이하죠. 프라이머라고 불리우는데 그 프라이머가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NA 한 10여 개 유클리오티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럼 이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로부터 DNA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RNA 프라이머를 만든 애는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는 요 단백질이고요. 얘가 이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DNA를 만들기 전에 떨어진 DNA, 부모 DNA가 다시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싱글 스탠드 바인딩 프로테인이라는 애가 있어서 두 가닥의 DNA가 붙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글 스탠드 바인딩 단백질, 즉 외사슬 결합 단백질이에요. SSB는 싱글 스탠드 바인딩 단백질이니까 외사슬 또는 단일가닥, 외사슬, 외가닥,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애가 분리된 DNA가 다시 붙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 효소는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가 DNA 상보적인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주는 거죠. RNA 프라이머. 자,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놈은 DNA 중합효소에 시작될 수 있는 부분, DNA 합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RNA 프라이머죠. 얘가 지금 RNA 프라이머입니다. 이 RNA 프라이머를 만들게 되면 DNA 중합효소가 DNA를 이렇게 하나씩 유클리오티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DNA 가닥들이 이렇게 붙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DNA 가닥들이 붙어나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RNA 프라이머를 먼저 꼭 만들어야지만이 DNA가 합성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특징이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왜 그런지 원리도 있고 뭐 진화론 쪽 보면 특성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DNA 두 가닥을 떨어뜨렸죠. 복제 분기점에서 보게 되면은 복제 원점 지역이 이제 뒤쪽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한참 더 뒤쪽일 텐데 저 뒤쪽에 이제 있었고 지금 복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RNA 프라이머 완전 만들어졌고요. 그럼 누가 나와요? DNA 중합효소죠. 여기 오토가 나왔는데 DNA 중합효소입니다. DNA 중합효소는
종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번호를 붙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그때 3번이라는 애가 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뒤에 3번이라는 애가 DNA를 중합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DNA 중합 3번이 중합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선도가닥입니다. 5의 3방향으로 계속 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편 가닥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복제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볼 거예요. 자,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DNA를 주형으로 해서요. 새로운 DNA 가닥을 상보적으로 중합시키는 애가 DNA 중합효소예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 복제를 할 때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다음부터 DNA를 붙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DNA 중합효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DNA 3번과 1번을 우리는 공부할 거고요. 먼저 3번을 우리가 본 겁니다. DNA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가닥과 옥가닥의 절편을 다 만드는 애가 DNA 중합효소 3번이에요. 반면에 DNA 1번은 RNA 프라이머 있었죠? RNA 프라이머. 이거 결국 DNA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그 지역을 DNA에 대체하는 애가 DNA 중합효소 1번입니다. 자, 얘들 특징 좀 알아놓으시고 용어는 좀 이따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DNA 3번이라고 하는 애는 좀 어떻게 했어요? 프라이머가 있을 때 이 프라이머로부터 연장시키는 역할을 이 DNA 3번이 이제 했던 겁니다. DNA 3번이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쭉 오겠죠? 프라이머가 있으면 이걸 제거하고요. 이걸 제거하고 DNA를 바꾸는 역할을 DNA 1번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중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역시 그림 보고 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클레오티드 3인산이죠. 디옥시 티민이 있으니까 티민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여기서 인산기 두 개를 떨어뜨리죠. 그럼 피로인산이 떨어나가죠. 이 두 개를 떨어뜨리고요. 이 인산기를 앞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앞에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서 인산 5탄당, 인산 5탄당, 인산 5탄당이 계속 나열되는 거예요. 이게 DNA 중합효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이 먼저 붙었고요. DNA 중합효소 3번이죠. 이거 DNA 중합효소 3번입니다. DNA 중합효소 3번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쭉 합성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합성하고 있다가 앞에 RNA 프라이머가 보이면 이거 떨어 나가거든요. RNA 프라이머가 보이면 요게 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게 떨어 나가게 되면 DNA 중합효소 1번. 자, 얘가 DNA 중합효소 1번이거든요. 자, 얘가 DNA 폴리머레이즈 1번인데 얘가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요. 지금 보시면 RNA 프라이머 제거하죠. 그리고 이 지역을 DNA로 바꿉니다. 그러면 DNA로 지금 바뀐 모습이죠. 그럼 얘가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연결요소예요. DNA 연결요소. 얘가 DNA 두 가닥을 최종적으로 딱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프라이머 지역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DNA로 대체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DNA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는 3번과 1번이 있어요. 우리가 봤던 얘기들이에요. 3번이라고 하는 애는 선도가닥과 옥가닥 절편을 다 만들 수가 있는 애입니다. DNA 중합효소 1번이라고 하는 애는 RNA 프라이머를 DNA로 대체를 하고 끝내는 애예요. DNA 중 3번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고요. DNA 중 1번은 뒤치다거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DNA 3번이든 1번이든 5에서 3방향으로 DNA를 합성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DNA 합성하다가 잘못되면 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3에서 5방향으로의 말단 핵산 분해기라고 하는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 있어요. 엑소라고 하는 것은 말단이라는 뜻이고요. 뉴클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핵산 분해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말단 핵산 분해 효소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교정 기능이에요. 교정 기능. 교정 기능입니다. 교정 기능입니다. 교정 기능이에요. 교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내가 DNA가 있어가지고 A, T, C, A, G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의 3방향으로 DNA를 합성을 해요. 5의 3방향으로 DNA를 합성하거든요. 합성하는데 여기에 C를 집어넣고 여기에 T를 집어넣고 여기에 G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C를 집어넣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지워야 되죠. 지워야 돼. 그럼 3에서 5방향으로 거꾸로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지워야 돼.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그럼 지운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G를.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5의 3방향으로 이렇게 DNA를 합성하다가 잘못되면 거꾸로 분해하기 때문에 3에서 5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반면에 DNA 중에서 1번은요. 1번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머 보이면 DNA 중합해서 1번이라는 데가 와가지고요. 이걸 잘라요. 그러면 자를 때 자르는 방향을 보게 되면 5에서 3방향으로 그대로 자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5에서 3방향으로 그대로 자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3방향으로 엑소뉴클레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RNA의 아닙니다. 여기 아니죠. 실수. 자, 5에서 3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RNA 프라임을 제거하는 거예요. RNA 프라임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DNA로 이렇게 합성해 나가기 때문에 DNA 중합 3번과 똑같이 5의 3방향으로 폴리머레이즈 기능이 있고요. 3에서 5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역시 또 교정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DNA 중에서 3번과 1번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시험 문제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해하는 도움이 될까봐 제가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거의 안 나오지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3번이 하는 역할과 1번의 역할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하나 하고 갈게요. 연결요소. DNA 연결요소는 뭐 하는 거였습니까? DNA 두 개의 절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DNA가 있고요. 얘는 뭐예요? DNA 중 3번이 만든 DNA이고 얘는 DNA 중에서 1번이 만든 DNA예요. 그럼 이 DNA의 끝과 앞에 있는 DNA의 끝을 연결하는 역할, 이거를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DNA 연결 요소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요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면 A하고 T, C하고 G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면 무조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DNA 연결 요소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상보적이 아니라면, 여기 보면 상보적이 아니죠. 그럼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수평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DNA 3번은요, 선도가닥이에요. 계속씩 만들고 있죠. DNA, 여기도 오타네요. DNA 중합효소 3번. DNA 중합효소 3이라고 하는 애가 DNA를 지금 합성하는 모습 보이는데 선도가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가닥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은 옥가닥의 절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자, 프라이머가 있고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만들었어요. RNA 프라임 만들었죠. 그럼 DNA 중합효소죠. DNA 중합효소 3번이라는 애가 옥가닥의 절편을 만드는 거예요. 옥가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시차가닥이라고 하는 옥가닥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DNA 중합효소 1번이죠. DNA 중합효소 1번. DNA 중합효소 1번이라는 애가 이걸 잘라요. RNA 프라이머가 없어지고 DNA로 대체가 되는 모습인 거죠. RNA 프라이머는 없어지고요.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 중합효소 1번에 의해서 DNA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DNA 연결요소라고 하는 애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녹색으로 좀 보이는 DNA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운 많은 효소들은 선도가닥 쪽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효소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겁니까? 예, 옥가닥 절편이 있는 쪽 있죠? 옥가닥 절편이 있는 쪽에서 다 일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게 특징이에요. 각각 효소들이 어떤 일을 한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DNA 회전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회전요소라고 하는 것은 DNA가 이중 나선으로 있다 보니까 풀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DNA거든요. DNA가 이렇게 있을 텐데 DNA 두 가지 지금 풀어지는 모습이에요. DNA 두 가지 풀어지게 되면은 이 앞쪽에 풀어지는 힘이, 꼬였던 힘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러한 슈퍼코일의 형상이 나타나요. 슈퍼코일, 초나선 구조. 그럼 이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DNA 복제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죠. DNA 복제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풀어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풀어준 역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뒤에 회전요소가 해준다는 거죠. 뒤에 회전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끊어가지고요. 이걸 끊어가지고 뒤로 넘겨가지고 다시 받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그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꼬여 있는 것을 이제 풀어준 역할을 뒤에 회전요소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회전요소라고 하는 효소는 사실은 초나선 구조를 생성시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없애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알겠죠? 없애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없애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소들의 역할들을 다 봤습니다. 효소들 역할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특징들을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끝으로요. 제가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원핵세포의 DNA는요. 고리형 2중나선의 DNA가 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텔로미어가 없잖아요.
이것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 DNA가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건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텔로미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선형 DNA가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고리형 DNA가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고리형 DNA가 형태상으로 보면 더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끝을 공격하지 못하죠. 분해되기 어려워요.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초기에는 당연히 고리형 DNA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핵세포는요, 고리형 DNA로 계속 DNA를 늘리자니 너무 커지면 이거 불편해요. 이게 너무 커지면 동그란 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형 DNA라고 하는 것은 긴 DNA인데 이거를 잘 엮어가지고 염색체를 만들고 양 끝을 보호하는 기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DNA 크기가 충분히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형 DNA라고 하는 것들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끝부분을 보호할 수 있게끔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끝에 특정한 염기서열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 끝에 부분에 특정한 염기서열, TTAGG라고 하는 서열이 수천 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게 있으면 끝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효소는 제가 지금 복제 과정 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염색체의 끝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애, 그걸 이제 텔로메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라는 것이 있으면 DNA 끝부분이 보호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 텔로메라제라는 것이 없으면 끝부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만들어 놓은 텔로미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텔로메라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텔로미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자,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암세포와 같이 분열을 계속하는 세포들은 텔로메라제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을 계속하더라도 끝이 계속 손상받더라도 짧아지더라도 계속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분화된 세포라는 애들 있죠? 분화된 세포들은 이 텔로메라제가 없어요. 그래서 DNA 복제할 때 끝이 짧아져요. 자, 분화된 세포들에 국한되게 됩니다. 분화된 세포들. 뭐 우리 몸에 있는 뭐 간세포라든지 눈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잖아요. 이런 세포들은 텔로메라제가 없어요. 이 분화된 세포는요. 텔로메라제가 없기 때문에 DNA 복제를 할 때 끝이 짧아집니다. 자, 보시면은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끝에 부분에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는 모습 보이시는데 RNA 프라이머는 결국은 RNA로 끝나거든요. 맨 끝이니까 이 부분을 DNA로 대체할 수 있는 DNA 중합효소 1번 그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끝부분은 불완전하니까 이거 없어지거든요. 결국 분화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DNA 복제될 때, 즉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끝이 짧아져요. 우리가 노화된 세포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텔로메어의 끝이 짧아져 있을수록 더 노화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자, 텔로메라제는 뭐 하는 겁니까? 텔로메라제는 이 끝을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부분에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줄기세포라든지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는 세포들이거든요. 암세포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줄기세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세포들이고요. 계속해서 분열하는 세포들은 이런 텔로메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이건 사실 유지예요, 여러분. 길어지는 건 아니고요. 길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짧아진 것만큼 이제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유지하는 거고요. 특징이 뭐냐면 텔로메라제라는 것은 역전자 요소라서 자신의 안에 RNA가 들어있어요. 그 RNA를 DNA로 바꿔요. 그걸 DNA로 만듭니다. 그래서 DNA를 만들어서 그 cDNA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것을 주형 DNA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이가 짧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역전자 효소예요. 텔로메라제는 역전자 효소입니다. 자신의 안에 내부에 RNA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RNA를 DNA로 바꿔서 끝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장시키는 건 아니고 딱 적절한 길이만큼만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텔로메라제라는 것의 특징 아시겠죠? 줄기세포나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인데 역전자 효소고요. 자신의 안에 RNA가 들어있습니다. 그 RNA를 DNA로 바꿔서 끝을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제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복제 원점이라는 걸 중심으로 복제가 일어날 때 한 가닥은 선도 가닥이 되고요. 한 가닥은 옥가절 편이 되는 거죠.
선도가닥과 옷가닥 절편. 그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복제 분기체 봤을 때 이쪽 가닥이 선도가닥. 이게 선도가닥이죠. 이게 선도가닥.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가닥은 옷가닥의 절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 봤거든요. 그럼 복제 과정에 있어서 그 효소들이 또는 어떠한 요소가 무슨 일을 한다? 얘는 무슨 기능이 있다? 이거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제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유전자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 전사와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그 뒷얘기를 살짝 제가 좀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전사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짝 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자, 유전자 이제 발현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전사와 번역을 거치는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먼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현상이죠. 자, DN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제한다, 이 얘기 지금 우리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DNA에서 mRNA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RNA 만들어내는 과정, 전사라는 과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RNA 단백질 만드는 과정, 번역의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RNA에서 DNA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RNA가 cDNA가 된다고 표현하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역전사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이 RNA로 된다고 그랬는데, 뭐 mRNA를 포함해서 여러 RNA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든 DNA가 전부 다 RNA로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특정한 부분만이 R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특정한 부분만이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즉 DNA가 매우 길다고 했을 때, 매우 DNA 이렇게 DNA 두 가닥이니까 이렇게 그럴게요. DNA가 두 가닥이 매우 길다고 했을 때 그 DNA에서 이 지역만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만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만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로부터 RNA 만든다고 했을 때, 전사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전사가 일어나면 이 부분만이 이렇게 RNA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만이 이렇게 RNA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최종적인 결과인데, 유전자는 RNA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유전자는 RNA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전자가 효소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예전에는 아니야 단백질 만드는 거야.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질 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 중에 일부가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효소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단백질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1유전자 1폴리페티드설, 야 단백질도 보니까 4차구조 단백질이 있더라. 4차구조 단백질들은 다른 종류의 폴리페프티드가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유전자는 1폴리페프티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유전자는 기능성 있는 RNA설이다 이렇게 지금은 다 바뀌었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 얘기들은 이 위에 있는 얘기들이다 하는 겁니다. 점점 다 옛날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기능성 있는 RNA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단락 좀 짓도록 하시고요. 이제 전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상대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자꾸 뭐 연장하는 느낌이 나서 죄송한데, 뭐 오랜 시간 걸리진 않잖아요. 자, 비들과 데이텀에 대한 실험을 약간 보여드리고 갈까 합니다. 자, 비들과 데이텀이라고 하는 요 분은 특정한 효소를 망가뜨려서요. 특정한 효소를 망가뜨려서 생합성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실험을 했던 분이라서 그걸 제가 볼 텐데, 약간 이제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논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론을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결론을 볼게요. 자, 다단계 효소 반응이죠. 생체 내에 어떠한 재료, 전구체 이게 들어오게 되면 효소 A는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중간 물질을 만들고요. 이 오르니틴이 있으면 효소 B는 시투를린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효소 C는 시투를린을 아르기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고요. 그럼 이런 아르기닌을 만들었을 때 생명체가 얘를 재료로서 뭐 단백질을 만들거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만약에 전구체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효소 A가 없어요. 그럼 전구체가 체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르기닌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의 생존이 안 될 거예요. 효소 B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이 효소 B 없는데, 오르니틴한 것이 만약에 뭐예요?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자, 효소 A는 이제 정상인데 효소 B가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효소비가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오리니틴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전구체가 있으면 오리니틴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 오리니틴을 시트론으로 만들지 못할 테니까 역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다단계 반응에서는요. 효소의 다단계 반응에서는 어느 효소든지 없으면은 하여튼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효소가 A도 망가졌고 B도 망가졌고 한데 그러면 아르기닌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배지에다가 아예 아르기닌을 넣어줘요. 그럼 아르기닌을 세포가 흡수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망가져 있어도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요? 자, 이와 같이 내가 그 어떠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넣어줘요. 야, 너는 다 망가져도 내가 살려줄게 하고 모든 물질을 다 넣어줘요. 그런 걸 우리가 완전 배지라고 부릅니다. 완전 배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 배지는 최종 산물을 다 넣어준 배지예요. 효소가 없어도 생장이 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완전한 배지를 넣어준 거예요. 반면에 최소 배지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 배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효소라는 게 다 정상이어야 돼. 효소라는 게 다 정상이라면 내가 전구체에 해당하는 재료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재료만 넣어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최소 배지에 사는 애들이에요. 전구체만 넣은 배지예요. 효소가 모두 정상이어야지만이 생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용어를 좀 봤고요. 특징을 좀 봤어요. 다단계 효소 반응의 특징도 봤고요. 배지라는 것들에 대한 용어도 봤습니다. 자, 이번엔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야생형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형, 모든 효소가 정상인 애들이 야생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효소가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이것이 야생형이에요. 돌연변이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효소들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애가 돌연변이체입니다. 뭐 효소 A가 망가졌다? 그럼 돌연변이체 A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소 B가 망가졌다? 돌연변이체 B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소 A하고 B가 다 망가졌다? 효소 A하고 B가 다 망가졌다? 돌연변이체 A and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체를 얘기할 때 뭐 하나의 효소가 망가진 건지, 즉 하나의 유전자가 망가진 건지, 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망가진 건지, 두 개가 망가졌다면 이중 돌연변이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죠. 자, 그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합성 경로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그랬고요. 잠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실험을 이제 했어요. 자,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요거 CM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배지예요. 컴플리트 메디아. 완전 배지. 자, 미니멀 메디아입니다. 최소 배지죠. 자,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애를 길러보고요. 돌연변이체 1번, 돌연변이체 2번, 돌연변이체 3번을 길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배지와 완전 배지를 길러보는 건데 이 길러보는 걸 통해 가지고요. 내가 생합성 경로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 경로를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결론을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모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완전 배지와 최소 배지를 준비해서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같이 준비해서 얘들을 길러내면서 위의 사항을 이제 유추해낸다, 추론낸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애들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잘 자랍니다. 컴플리트 메디아에서 잘 자라고요. 미니멀 메디아에서 잘 자라요. 자, 미니멀 메디아라고 하는 최소 배지에다가 중간 산물을 하나씩 첨가한 거예요. 오르니틴을 하나 첨가하기도 하고 시트룰린을 하나 첨가하기도 하고 아르기닌을 하나 첨가하기도 한 거예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을 하나씩 첨가한 거예요. 무조건 잘 자라죠. 미니멀 메디아에서 잘 자랐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얘들이 독극물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잘 자랍니다. 자, 돌연변이체 1번, 2번, 3번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컴플리트 메디아에서는 잘 자라지만 최소 배지는 다 못 자라죠. 왜냐면 어떤 효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최종 산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최종 산물 우리는 아르기닌임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몰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돌연변이체에다가 내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씩만 추가를 해주니까 이게 사는 애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는 애들이. 알겠어요? 사는 애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느 물질이 최종 물질이고 어느 물질이 중간 단계고 어떤 요소가 어느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을까? 이거를 해본 것이 비들과 데이터맨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먼저 봤지만 사실은 그 결론을 확인해내는 실험들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최소 배지에다가 아르기닌을 넣어주게 되면 다 살죠.
아르기닌을 넣어주면 무조건 다 살아요. 자, 어느 돌연매체이든지 간에 아르기닌이 있으면 다 산다는 것은 아르기닌이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기닌이 최종 산물이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자, 아르기닌이 최종 산물이니까 앞에 있는 효소가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살 수 있는 애들은 아르기닌이 최종 산물이에요. 그럼 거꾸로 두 개 살 수 있어요? 아,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시트룰린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오르니틴인 거죠. 아까 보던 결론이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효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돌연매체 1번은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있을 때는 살 수 있는데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못 살아요. 그렇다면 오르니틴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르니틴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돌연매체 1번을 여기다 적을 수가 있죠. 오르니틴을 이용 못하니까 돌연매체 1번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돌연매체 2번 보세요. 자, 아르기닌만 들어가야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트룰린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트룰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르니틴을 넣어주건 시트룰린을 넣어주건 어쨌든 내가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돌연매체 3번 보세요. 다 살아요. 그럼 돌연매체 3번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였죠. 자, 오르니틴을 넣어주건 시트룰린을 넣어주건 아르기닌을 넣어주건 돌연매체 3번은 뒤에 있는 효소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표를 가지고요. 뭘 알 수 있어요? 예, 생합성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돌연매체 1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돌연매체 1번 얘예요. 얘는 이 효소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소 배지에서 전구체를 오르니틴으로 만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돌연매체 1번은 이 효소가 망가져 있는 것에 국한된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르니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돌연매체 1번은 이 효소가 망가졌기 때문에 미니멀 매드에다 집어넣어주면 뭐 어떤 거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시트룰린을 넣어주건 아르기닌을 넣어주건 뭐 오르니틴을 넣어주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가 축적이 돼요? 오르니틴이 축적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못 넘기잖아요. 뒤에 단계 거를 넣어줬어요?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지만 축적되는 것은 똑같아요. 오르니틴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구체가 오르니틴까지만 가고 다음 단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합성 경로의 추적이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 효소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는 것은 유전자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던 시대에 했었던 실험을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보너스처럼 별도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복제에 대한 그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보너스처럼 유전자에 대한 개념도 소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생합성 경로의 추적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사와 번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거든요.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